아마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챗GPT 거기를 우리 유저 프렌들리한 측면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이버는 좋게 봐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다르게 다 내재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파벳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점차 AI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단장님께서는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못 찾는 분들은 또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주식을 사면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주식을 사면 AI 시대를 나를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AI가 그러면 일자리를 없앨까? 네.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타자를 쳤어요. 타자를.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면 여직원 한 명이 그 오퍼레이터 하는 여직원이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네. 저 문서에다 이렇게 썼어요. 네. 써서 주면 그 여직원이 타자를 쳐서 우리가 기한을 올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타자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PC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타자는 키보드 타자가 아니라 옛날에 그 타자기요, 타자기. 타자기 소리 나는. 그리고 그전에는 또 주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상고에 가면 주산을 배웠어요. 가로로 긴 거. 네네. 주산으로 1급, 1단, 몇 단. 이거가 하나의 기술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계산기가 나왔잖아요. 네. 주산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사라졌죠. 네. 그렇지만 새로운 또 직업들은 생겨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타자기가 없어졌지만 PC, 노트북 나오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거와 관련된 많은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 얼마나 많은 앱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런 거잖아요. 뭐 네이버 없었잖아요, 그전에. 배달앱 없었잖아요. 쿠팡 없었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건 제가 보기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젊은 제 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들이 젊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근데 난 뭐라고 얘기 이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틀릴 수 있거든. 내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시대와 다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20대, 30대 초반에 우리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더 잘할 거라고 봐요. 본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가 어떤 분야를 개척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갈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기 직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갖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라는 거죠. 자기의 직업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샀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틀린 건가? 남의 말 듣고 하면 좋다고 해서 샀어. 네. 근데 잘 몰라. 그 회사를 정확하게 많이 몰라. 그럼 주가가 막 흔들리면 아닌가 봐. 팔아. 또 옆에 다른 얘기하면 또 그게 일리가 있어. 또 사. 또 팔아. 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수수료가 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충분히 뭔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주식은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식을 사야죠? AI 시대를 대비할까요, 그러면? 저는 AI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뭘 샀냐? AI 관련된 ETF를 샀어요. 실제 사셨어요? 샀어요, 연금 펀드에서. 제 연금 계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AI 주식이 뭐 우리는 알죠. 무슨 뭐 엔비디아니 뭐 이 등등 얘기는 들었죠. 엔비디아.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걸 내가 고민하죠? 그걸 AI ETF를 사면 AI로 가는 건 확실하니까. 그 AI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많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뭐 저로서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AI에서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이제 대표적인 대형 주식 두 개는 이제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이고 뭐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뭐 플랫폼 회사이긴 한데 요즘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입에서 막 거론되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카카오는 잘 모르겠고 저는 네이버는 좋게 봐요. 뭐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주 수익원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광고죠, 그죠? 그렇죠. 광고니까 또 이제 내수 기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를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뭐 밸류에이션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2차 전지 소지하고 비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밸류에이션보다는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약간 사람들의 관심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텍스트를 잘 안 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비주얼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많이 있다. 왜냐면 일단 어쨌든 국내에서 도미넌트한 그런 그 플랫폼 기업이고, 그리고 카카오하고 다르게 다 내재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파벳처럼.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약간 투자 심리에 나쁜 영향을 줬던 게 미국에 있는 포시마크인가요? 네. 그걸 인수했던 건데. 우리나라의 약간 당근마켓 같은.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포시마크가. 그래서 어쨌든 그 포시마크나 또는 일본에 있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 확장성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AI 하면은 아마 네이버가 제일 앞에 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AI라고 하는 게 어차피 학습인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거 아닙니까? 빙 옆에다가 AI를 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 물어보면 AI가 쭉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구글을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생겼잖아요. 근데 구글이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네이버를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네이버가 광고가 너무 많아서 뭔가 나 식당이나 뭐 어디 갈래 이런 걸 검색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지식 검색을 할 때는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구글을 보게 돼. 뭐 그런 한계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검색에 있어서 AI 기능이라고 할 때 네이버하고 뭐 어쨌든 한글 텍스트잖아요. 네네. 들어가는 게. 그러면 네이버의 AI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기능적으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우리한테 검색 기능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챗 GPT에다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한 주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지. 심심해. 그러니까 사람 다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쳐서 물어봤는데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틀려. 내용이. 그럴듯한데 틀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챗 GPT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저 프렌들리한 측면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저런 걸 봤을 때 네이버 주가도 못 올랐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좋게 봅니다. 아까 전에 고객과 가까운 곳일수록 수익이 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차전지 관련 얘기하면서 그러면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는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 기아도 저는 포텐셜이 있다고 봐요. 싸죠. 밸류에이션이 싸죠.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약간 한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거기 이제 테슬라 뭐 이런 데 다 들어갔잖아요. 미국 회사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들어갔고 그죠? 우리 못 들어갔잖아요, 현대기아.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소비자 시장으로 못 들어가지만 리스나 렌트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초기 시장에서 포지셔닝 하는 게 중요한데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서 그 부분에 약간 핸디캡을 안고 있긴 한데 근데 한 2년쯤 지나가면은 조지아 공장에서 물건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캐치업 하겠죠.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싸죠. 싸고 또 대단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도요타, 그 다음에 폭스바겐 다음으로 현대기아라는 거잖아요. 많이 올랐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대한민국 자동차가. 그런 걸로 봐서는 좋게 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환율 보니까 이제 좀 최근에 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한 1280원대 와 있던데 현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금 워낙 강세죠. 그죠? 워낙 강세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워낙 강세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하고 비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지 1100원 레벨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원화만 이렇게 강한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왜요? 원옌 보신 적 있어요? 원옌? 원예는 안 봤어요. 우리 원달러만 얘기하잖아요. 원달러 보면 지금 1280원? 네, 그렇죠. 근데 원옌을 보면 900원이 깨질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 많이 여행 가잖아요. 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원달러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어디가 지금 강하죠? 미국이요. 미국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기준금리가 어디가 높아요? 미국이요. 당연히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화가 왜 강세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원화는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요. 우리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없었죠. 네. 그런 상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네네. 엔화는 뭐 형편없이 지금 140, 제가 보기에는 140엔 깨고 150엔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엔화는 지속적인 약세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가 최근에 보면 우리보다 좋아요. 네. 턴어라운드 하는 모양이에요. 주식시장도 좋고. 주식시장도 좋고. 그리고 중국도 보면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 있거든요. 네. 원화만 강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갸우뚱해요. 지금은 왜 강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채권시장도 좋았고 네. 외화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죠. 자본 계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 적자고 네. 경상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수지 측면에서 흑자가 났던 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의 투자 센티먼트 자체가 유튜브에 보면은 뭐 원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으니까 원화가 강세로 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안 끝났어요. 여차하면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서 네. 안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 부동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경제 여건이.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늘 금리 격차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환율은 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도 좋고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네.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적자인데 네. 주변에 보면 엔화하고 위안화는 약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화만 도가청청 강해질 수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5천억 팔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원화가 환율이 올랐거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시장에 주식을 팔면, 오히려 원화 환율을 더 밑으로 보는 거는 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적어도 횡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럼 그 밖에 그러면 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이슈랑 여전히 또 남아있는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이제. 하반기요? 네.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제일 긍정적인 거겠죠. 우리나라 어쨌든 뭐 시가총액 30%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가격 오르고 그렇죠. 실적들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적 반등 안 하더라도 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네. 뭐 시장에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만약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이제 실적도 저점 찍고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못 올랐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지수가 3,300에서 2,600이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네. 네, 우리만 그렇잖아요. 네. 그럼 뭐 제가 보기에 반도체 좋아지면은 우리도 한 3,000원 가야죠. 그래야 남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좀 돌아서고,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 이제 뭐 실용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분쟁이라는 거는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한국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네,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옆에 있는 나라하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완화되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하고 경제라고 하는 게 무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묶여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나 그 외교 측면에서는 네.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 뭐 이걸 정부가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우리하고 교육 규모가 제일 크고 미국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하고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호 호혜 과정을 갖고 가야죠. 또 우리도 그거 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뭐 성숙한 사람이 또 성숙된 태도로 서로 간에 어쨌든 경제적인 혜택은 서로
해치지 않도록 네. 경제적 이익은 해치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뭐 그런 것들이 리스크 해소되는 과정일 것 같고 그러면 또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중국 얘기해 주셔서 이제 대만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과 이제 중국과 대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판 이유가 대만 이슈가 좀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약간의 불안한 감이 있어서 지분을 팔았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어요? 중국에 대만을 친구 간다? 그 쉬운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네. 미국 블링컨인가요?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거기에 외교장관을 만나서 네. 회담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가 경쟁하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충돌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미중 간에 리스크 관리를 하겠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뭐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높진 않겠죠? 저는 뭐 그 확률은 낮게 봐요. 그거를 걱정해서 지금 미중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도 에스컬레이팅 되면 내년도에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미 대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심각해진다? 네.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외교적으로 관리를 할 거라고 봐요. 경쟁은 경쟁대로 하되. 저는 거시경제랑 이제 주요 섹터도 점검해봤는데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고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 어쨌든 투자는 자기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뭐 많이 공부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위험 관리에 대한 사전적인 원칙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좀 믿어야죠. 나를 못 믿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남의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네. 단장님이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계셨죠? 그렇죠. 네. 30년 넘게 계셨으면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개인분들이 네. 뭐 인터넷에서 뭘 하나 살 때도 네. 굉장히 꼼꼼하게 가격이 네, 네.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고 네. 그 다음에 퀄리티도 뭐 분석을 하고 하면서 네. 신중하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을 참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산단 말이죠. 네. 그런 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한 개 더는 이제 많은 개인분들 보셨을 네. 때 그 개인분들이 개별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네. 수익률이랑 그냥 사실 뭐 한국은 아닌데 미국의 S&P라든가 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지수는 계속 우상향 했으니까 네. 그걸 사는 게 네. 더 낫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저도 동감합니다. 어설픈 지식과 공부로 네, 네.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의 그렇죠. 그 지수를 믿고 가는 게. 그렇죠. 미국이 흔들리기 전까지.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은 뭐 그건 지금까지 알겠는데 미국이라고 영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좀 좋을까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영원한 거죠. 당분간은.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이 영원하진 않죠. 그렇죠. 패권이. 우리가 보면은 뭐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영원하지 않았고 네. 대영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는 G2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을 G2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G2는 아닌 것 같고 G1인 것 같고 거기에 중국이 좀 약간 대드는 입장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쉽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당분간 쉽게는. 근데 제국 얘기해 주셔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제국이라는 게 뭔가 군사력이 네.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을 텐데 전 요즘도 마찬가지 국방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현대 시대는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결국 경제력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건 대부분 다 미국에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돼서 다른 나라로 간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제일 큰 거는 제가 보기엔 달러죠. 그렇죠. 달러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달러의 기축통화가 지금 흔들릴 거냐? 네. 최근에 조짐들은 약간 있죠. 조짐들은 있었죠. 이제 뭐 사우디나 중국이나 위안화를 이런, 결제한다든가. 위안화를 결제한다든가. 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달러 기축 통화는 흔들림이 없다. 네. 이거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죠. 네. 왜냐면, 어쨌든 중국이 대놓고 미국에 못 대드는 거는 군사력에서 아직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가는 거죠. 못 건드리는 거죠, 아직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가 일단 개방사회잖아요. 권력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우리가 봐왔지만 권력이 바뀌지 않는 국가가, 잘된 국가가 없어요. 없죠. 우리 대표적인 게 소련이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시일에 명확하게 보이는 건 북한이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은 1인 독재로 갔잖아요. 네. 그런 중국이 그러면 이 개방사회인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끊임없이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 네. 또 그동안에 썼던 노트북, 윈도우, 다 지금 이야기하는 전기차, 네. 또 AI, 네. 다 스타팅 출발하는 건 미국에서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고 코로나 백신, 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 우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문화의 다양성,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패권 국가는 없다. 네.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망조가 들면 그때부터는 미국 짓을 안 해야지. 왜냐면 거기는 비싸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구글에서 달러 들어오면 미국 지수 좀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과 또 올해 하반기에 한번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창훈 단장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